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조차도 포기했던 군부대 근처의 모자무덤. 내가 근무하던 중대의 동기 한 명, 선배 두 분과 근무하게 되었다. 다행히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가 너무 좋은 부대인지라 전역하기 전까지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었다. 덕분에 선배 장교들과 부사관 분들은 뭉치는 자리가 많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대는 과거 자살 등 사건 사고가 꽤나 많은 부대였다. 수많은 괴담 중 대표적인 괴담인 엄마 무덤과 애기 무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 부대에서는 이 이야기를 오초소 폐쇄 사건이라는 이야기로 부르기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부대의 위치적인 설명을 하자면 인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 부대는 개설 당시에도 묘지터를 밀고 창립된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 내부에는 이름 모를 묘지가 많았다. 묘지 주인이 있는 곳은 부대장 허락하에 가족들에게 출입을 허락하는 묘지도 있다. 수많은 묘지로 인해 이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절도 있는데 당연히 공동묘지와 우리 부대는 산 능선위로 이어져 있어 가끔 훈련을 하며 지나치기도 할 만큼 밀접하다. 엄마 무덤과 애기 무덤은 장교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언덕에 있다. 그 언덕은 과거 오초소와 함께 병기본 훈련장으로 쓰였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내가 임관했을 당시에는 몇 년 동안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쇄된 장소로만 남아있던 관계로 다 지워져가는 훈련장 간판만이 이곳이 훈련장이었음을 증명해 줄 뿐이었다. 어느 날 내 방에서 우리 중대 장교와 부사관들이 한 잔 걸치면서 했던 이야기이다. 이제 본론으로 오초소가 폐쇄된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다. 내가 임관하기 전인 90년대 후반의 이야기이다. 일과 시간을 마치고 당직 사령과 당직 사관, 그리고 당직 부사관까지 3명, 나머지 초병들로 구성되어 경계 근무를 전담했다. 그런데 12시 근무교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초병이 복귀를 하지 않자 후번 근무자가 당직 사관을 통해 당직 사령에게 5초소 전번 근무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었다. 경계 근무 태만 등은 당시 상급 부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던 사항이며 매일 해야 하는 보고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령은 화가 매우 가득 찬 상태로 당직 부사관과 후번 근무자들을 데리고 가서 근무 교대를 시키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로서 경위서 작성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부대는 근무 교대 신고를 인터컴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0분이 지나도 인터컴으로 연락이 오질 않자 다급한 당직 사령이 인터컴으로 5초소 측으로 연락해 보았지만 그 누구도 받지를 않았다. 화가 머리까지 났던 당직 사령이 당직 사관과 함께 5초소로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직 사령과 사관 역시 복귀를 하지 않았다. 상급 부대에서 근무 기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대대로 확인 전화를 하는데 수차례 병사가 받자 정황을 묻고 나서 상황 파악이 된 상급 부대 당직 사령님께서는 직접 우리 대대의 순찰 코스를 직접 방문했다.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들른 5초소 가는 길에서 상급 부대 당직 사령님은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셨다. 바로 근무하러 나갔던 병사들과 우리 대대 당직 사령 사관이 누구는 땅을 기어다니고 누구는 일어서서 착하지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를 따라와 라며 어머니와 아이의 신용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상급 부대 당직 사령은 바로 5분 대기조를 호출하여 모든 근무자들을 끌고 내려왔다. 모든 근무자들의 정신이 돌아오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보호, 관심 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날 근무 상황은 상급 부대와 차상급 부대에 모두 보고되어 결국 5초소는 폐쇄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당시 우리 대대 당직 사령 선배님이 인근 소대 부소대장직을 역임했던 분이 내 군생활 당시 중대 행보관님이셨다. 행보관님께서는 담배를 물으시며 이 부대는 터가 워낙 나빠요. 무당도 구타러 왔다가 도망갔던 곳입니다. 라고 하셨다. 이렇게 5초소 폐쇄 이야기를 끝마치셨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일을 겪었다. 그날 집에 일이 있어서 원래 10시까지던 야자를 9시까지만 하고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9시라는 시간이 야자를 짤 놈들과 갈 놈들은 다 가고 할 놈들은 10시까지의 할 놈들만 남기에 9시에 교실 밖을 나오니 순철 도는 선생님도 없고 학교에는 저 혼자인 듯 조용했습니다. 1층까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내려와서 유리로 된 문을 90도로 꺾어서 고정시키고 신발을 갈아 신으려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서 어깨로 막으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문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나 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조용한 곳을 지나오는데 나 말고 다른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누가 뒤에 올 때까지 느끼지도 못한 거였죠. 갑자기 소름이 돋아서 얼른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살짝 외진 곳에 있었기에 가는 길에 가로등도 한두 개씩 나가 있고 인적도 그리 많지 않고 차만 가끔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살짝 느낌이 좋지 않아 빨리 가려는데 50m 정도 앞에 2년 가까이 이 길을 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 자전거 한 대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은지 그 자전거 뒤를 따라가는 형태로 계속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독감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은 듯한 느낌이랄까. 갑자기 살짝 몽롱해지고 몸도 무거워지면서 말을 듣지를 않았죠. 저 자전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옆쪽에서 아주 작게 경적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나서도 멍하니 있는데 운전자 아저씨가 나오셔서 저의 뺨을 치면서 괜찮냐며 물어보고 하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고 괜찮다고 하고 일어나서 멀쩡한지 몸 상태를 보고 있었죠. 아저씨가 허둥지둥 차밑도 보시고 기변도 찾으시고 그러시길래 제가 아저씨께 어디 다치셨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네 뒤에 타고 있던 친구는 어디 갔냐? 라고 말이죠. 저는 제 자전거를 보여주면서 뒤에 안장도 없고 혼자서 타고 왔다고 했는데 아저씨는 분명 뒤에서 누가 절 껴안고 있던 걸 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분 정도인가 더 찾아보고 잘못 봤나 하고 아저씨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셨죠. 저는 집안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니 상처나 좀 보자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좀 먹으면서 잠깐만 이야기나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기에 같이 따라갔고 아저씨는 계속 경적을 울렸는데 왜 그리 정신없이 자전거를 타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학교 나올 때부터 사고 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아저씨께 들려드렸는데 아저씨의 표정이 좀 굳어지시더라고요.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이 자기도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고 기분도 안 좋아서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대뜸 오늘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제 말 꼭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곤 제 갈 길을 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찝찝해서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평소 속도 반만 내면서 운전을 했고 그 덕분에 저를 차로 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이번에는 제가 소름이 돋았다고 할까. 뭔가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진짜 갑자기 뭔가 느껴졌습니다. 제 표정이 굳은 걸 보고 아저씨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니 둘 다 말도 없이 미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예요. 라고 말했죠. 여담입니다만 그때 일을 계기로 그 아저씨랑 친해지고 현재는 그 아저씨가 하는 PC방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기억나냐고 물어보니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인 건 기억나는데 대머리인지 장발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 신내림. 안녕하세요. 저는 무당입니다. 점집에 갔더니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감기만 걸려도 신을 받으라고 한다더라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애인 문제나 직장 문제 등 궁금한 점을 알아보려고 점집에 가면 무당이 대뜸 신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을 받으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혼란스럽겠죠. 특히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아서 무당집에 갔더니 신을 안 받아서 몸이 아픈 거라고 하면 당사자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저기 몇 군데 무당집에 가봤더니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몸 아픈 사람 입장에선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빙의와 신병은 구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올바른 신선생님이라면 일단 생년월일을 보고 신의 제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한 후에 신명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로 받아내릴 신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은 신내림굿을 할 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는 이미 시형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 테스트를 해보면 이미 와 계신 시형님들을 뵙게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며 그분들이 주시는 물건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점지한 천신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증표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점지된 자만이 내림굿을 통해서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내림굿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당들 중에 이런 격식을 갖추고 내림굿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내림굿을 시켜놔서 말문이 열리지 않은 제자, 혹은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을 받은 사람들이 신내림굿을 한 후에 몸이 더 아프거나 집안이나 당사자에게 더 큰 환란이 닥쳐오면 대부분 애동들은 신당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내림굿을 하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무섭다는 신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신내림을 해준 무당도 신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도 신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퇴송굿입니다. 퇴송굿이란 내림굿을 받고 차려놓은 신당을 치우는 의식이죠. 비용의 문제로 굿당에서 간단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대로 하려면 내림굿을 하기 전에 다녔던 삼산과 용궁에 일일이 다니면서 각지에서 받아온 시형님들을 처음에 계시던 자리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른 퇴송굿은 내림굿 비용만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내림굿을 함부로 시켜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은 점지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을 받으면 더 힘들고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신을 받고 다시 신당을 치우려고 퇴송굿을 한다면 내림굿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중국의 기숙사. 아직도 그때가 생각난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국으로 유학을 왔다. 처음 중국을 왔을 땐 화두로 유학을 갔었다. 화두시엔 한국인이 별로 없었기에 우리 학교 한국인은 단합이 잘 되고 같이 붙어 다녔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학교는 엄청나게 컸다. 궁전 같다고나 할까. 나는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말도 못하고 한국인도 별로 없고 정말 우울증에 걸렸었다. 한국에서 매일같이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쫓겨났지만 너무나 가혹했다. 내가 중국을 처음 간 건 9월 3일이었다. 중국 애들과 말이 안 통해서 처음엔 답답했지만 다행히도 적응력 때문에 중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중국 애들과 어울리면서 언어를 배웠고 5개월이 되었을 때쯤 중국 애들과 웬만한 언어 소통을 하게 되었다. 난 답답한 마음에 중국어를 죽어라 공부했고 결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한 중국인이 나에게 와서 말을 했다. 예전에 우리 학교에 이쁘게 생긴 중국 여자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 살인 같은 게 많긴 많다. 학교가 끝나고 그 여자애는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했고 결국 실종이 되었다. 그 후로부터 학교엔 나타나지 않았고 집에서도 그 여자애 찾는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도 그 애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학교 학비는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중국인은 이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간부층이나 사장급 자식들만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돈을 써서 찾아다녔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나라기에 누구라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애는 결국 찾지 못했다. 아마 죽었겠지. 그리고 다른 여자애 2명이 더 납치당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 학교 근처에 교장이 경비를 30명 정도 데려왔고
내가 왔을 때는 매일같이 순찰을 돌았다. 우리 학교는 너무 넓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필요했다. 그리고 4년이 흘러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온 거다. 내가 이제 중국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숙소에서 술을 먹으며 놀고 있었다. 우리 숙소는 네모난 방에 침대가 4개가 있다. 2층 침대로 1층은 공부할 책상과 의자, 그 위에 침대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창문은 책상 쪽 높이에 하나, 2층 침대 쪽 높이에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다. 2층 침대 쪽 창문의 높이는 대략 3m 정도 되었고 우리가 2층 침대에 있으면 창문으로 밖이 보일 정도의 높이였다. 새벽 1시 우리는 술을 먹으며 침대 위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게임도 하고 즐거웠다. 그런데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숙소사감이 순찰을 돌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숙소사감은 외국인을 관리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은 자율적이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중국 애들이 우리 숙소에 못 들어오게 6층 계단 입구의 문을 잠근다. 6층부터는 사감도 없고 우리들 뿐이다.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사감이 문을 열어준다. 그랬기에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근데 10분이 지나도 계속 걸어다니는 소리가 난다. 이상해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헛소리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떠드는데 중국 여자애 3명이 창문을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왜 쟤네가 우리 숙소에 들어오는데 하면서 서로 중국 여자애를 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이 한마디를 했다. 근데 여기 2층 침대야. 어떻게 쟤네들이 보이지? 키가 저렇게 큰가? 우리는 서로 굳었다. 그렇다. 우리는 2층 침대에 있었고 조그만 창문으로 여자애들의 얼굴을 본 것이다. 우리는 서로 할 말을 잃었고 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내 키는 그때 180이었다. 내가 점프를 해도 내 머리통은 창문 높이에 닿지 않는다. 그 3명은 그때 납치당했던 애들이라 생각하고 신문지로 창문을 가려버렸다. 지금 그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2층 침대 쪽 창문은 전부 신문지로 가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애들이 지나다닐지 모르지만 그들과 우리는 절대로 창밖을 보지도 않았다. 5번째 이야기, 인형 그담. 당시 나는 대학생으로 자취 중이라 돈이 필요했지.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편의점을 전전했지만 가정교사가 꽤 돈이 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 하지만 가정교사는 사이트에 등록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귀찮잖아. 그래서 동사무소에 허가를 받아 여기저기에 광고 전달을 붙였어. 대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랑 국어를 가르치고 시간당 3,000엔 그리고 연락처까지 적었지. 며칠 지나자 전화가 왔어. 중년 아주머니쯤 되는 목소리였어. 광고지를 봤는데 방문 가능할까요? 라고 했던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사람을 찾는 모양이더라고. 매일 오면 좋겠고 하루 4시간 정도 부탁한다는 이야기였어. 나는 속으로 하루에 4시간 일하고 12,000엔씩이나 벌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지. 정말 바보 같았지. 하루 4시간씩 매일 해달라는 내용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어.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갔어. 오후부터 4시간이나 해야 하니 밥을 일찍 먹고 집을 나섰어. 가르쳐준 주소에 도착하니 낡고 작은 집이 덩그러니 있는 곳이었지. 마침 동네의 분위기 자체가 어둡다 보니 제법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 일 때문에 왔으니까 하며 조심조심해서 초인종을 눌렀지. 그랬더니 동시에 중년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 문을 열어준 아주머니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 새치투성이의 머리카락과 눈가에 거무튀튀한 다크서클. 그리고 시익하고 웃는 기분 나쁜 미소. 순간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역시 돈이 이겼어.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신발을 벗었어. 목소리가 매우 떨렸던 것 같아. 학생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쪽으로 와요. 라고 하시며 안쪽 방으로 안내해 주셨지. 솔직히 엄청 무서웠어. 뭐랄까. 집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웠어. 안쪽으로 향하니 방은 말 그대로 아이 방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지. 안쪽 책상에 아이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있길래
그쪽을 향해서 다가갔어. 안녕. 이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말이야.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더라고. 인형이라고 해도 직접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아이 정도의 크기였는데 양복을 입고 있었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얼굴이었어. 천 쪼가리에 단추만 3개 붙여놓았더라고.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며 시익하고 웃는데 진짜로 너무 오싹했어. 이 집 정말로 뭐야. 진짜로 장난 아니네. 나는 그래서 인형이잖아요. 라고 말해버렸어. 하지만 이것이 큰 실수였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라고요. 라고 소리치며 갑작스런 큰 소리와 아주머니의 돌변에 눈물이 찔끔 나왔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하고 집에 돌아가자고 생각했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그 인형에게 형아랑 공부할래? 라고 말하니 다시 아주머니는 시익하고 웃으며 원래대로 돌아갔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인형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 당연하지. 인형인걸. 공부라고 해도 상대는 인형이라. 오로지 나 혼자 인형에게 주절거리며 떠들 뿐이었어. 이때부터 내 시간은 정말 지옥이었어. 10분간의 휴식을 감안해도 고통이었지. 4시간 동안 오로지 혼자서 떠들 수밖에 없었어.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뒤에서 희죽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어.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이래저래 겨우 4시간이 지났어. 그럼 이만 끝낼까라고 인형에게 말했어. 인형이니까 당연히 대답은 없었지. 희죽거리는 아줌마를 보며 정말 기분 나쁜 미소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너무 늦었으니 저녁밥을 먹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오기 전에 먹었더니 괜찮다고 말했지. 솔직히 이런 기분 나쁜 집에서 나오는 밥을 어떻게 먹겠냐고.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냥 먹고 가세요. 라고 말했지. 정말이지 무서워. 저 아주머니는 미친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로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떠름하게 승낙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 뒤 식당 같은 곳으로 끌려가듯 안내를 받아 의자에 앉았어. 아주머니는 식칼을 꺼내더니 뭔가 조리를 시작했지. 식칼을 꺼냈을 때는 나를 찌르지 않을까 싶어 정말 움찔했어. 식은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어. 더러운 냄비도 꺼내더니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어. 잠시 후 카레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카레인가? 평범한 음식이라 다행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아주머니가 접시에 카레를 담아 가져다 주었어. 더러운 접시에 카레가 담겨 있었지. 숟가락은 편의점에서 받은 숟가락을 재용한 것이었어.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조심조심 먹기 시작했어. 그냥 보통의 카레였어. 맛없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거야.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 아니, 너무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꼭 자고 가달라고 말하기에 정말로 괜찮습니다. 하고 다시 대답했지. 그러자 아주머니는 자고 가라고요. 캔장이 불쌍하지도 않니? 라고 말했어.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무서웠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하룻밤 머물기로 했어. 자는 척 하다가 어딘가 빈틈을 찾아내서 도망치자고 생각했어. 나는 인형이랑 함께 자게 되었지. 이런 기분 나쁜 인형과 함께 자다니 너무 싫었어. 아주머니는 그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지. 아주머니는 그 인형에게 말했어. 좋겠네. 캔짱. 선생님과 함께 잘 수 있어서 말이야. 라고 말하며 희죽거리며 웃었지. 그 희죽거리는 모습이 정말로 무서웠어. 화장실은 식당 옆이니까. 그리고 2층에는 올라가지 말아요. 라고 말했어. 우선은 아주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온 걸 정말로 후회했어. 휴대폰만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한밤중이 되면 자겠지 싶어. 심야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그때가 10시 반 넘었을 즈음이었지. 딱히 하는 일도 없어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 새벽 1시였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나봐. 이제 아주머니도 자겠지 싶어. 탈출을 결행하기로 했어.
가방을 가지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심장에 고동만이 울렸어.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나타나더니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 옆을 보니 부엌문 틈새로 아주머니가 희죽거리며 양반 다리로 앉아서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 설마 여기서 계속 감시했었나? 몸에서 핏기가 확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 설마 집에 가겠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 라며 희죽거리고 있었어. 여기서 나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 소리를 지르면서 집의 안쪽을 향해 뛰었어. 방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창문은 없었어. 집의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랐어. 눈앞에 문이 보였지. 열어보니 완전 캄캄했기에 더듬거리면서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어.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자 인형들이 가득했었지. 어찌할 바를 몰라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 괴성을 지르는 소리가 방 안쪽에서 들리더라고. 거기에 눈을 돌리니 그곳에는 머리가 엄청 크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사람 같은 것이 있었어. 나랑 눈이 맞아버렸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바지에 실례를 해버렸어. 패닉 상태가 되어 창문을 열고는 고민도 없이 2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어. 통증 따위 느낄 겨를조차 없었지. 공포가 통증을 이기고 있었어. 그대로 맹렬하게 질주하여 집으로 도착했어. 그날은 뜬 눈으로 세웠고 발이 엄청 아파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왼발이 부러진 상태였어. 그 후 거기서 이사해버렸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집으로는 2번 다시 가지 않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경찰에 신고해볼까도 했지만 신고하면 나에게 보복이라도 할까봐 하지 않았지. 아직도 켄짱이라는 인형과 희죽거리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6번째 이야기, 친구 어머니의 실화괴담. 친구 A양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A양이 대학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이유 없이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증상은 심한 몸살 감기 같은 것이었는데 낮엔 그럭저럭 기운 없이 다닐 수는 있었지만 밤이 되면 열이 39도 가까이 오르면서 온몸이 다 아프셔서 끙끙 앓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몸살 감기나 독감도 아니고 검사를 해봐도 어디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결국 며칠을 이유 없이 앓기만 하자 동네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신의 힘이라도 써보자며 어떤 유명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지방에 사시는 분으로 전화로 이야기만 듣고도 점이라던가 어떤 풀이 같은 것도 해주시는데 아주 용하게 보신다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아줌마들은 그 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갔네. 그걸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쇠붙이로 만들어졌고 길다랗게 삐죽하게 나온 모양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아줌마들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바로 전해드렸고 어머니께선 최근에 산 물건 중엔 그런 게 있나라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문득 조그만 주전자가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그 주전자는 보험 아주머니가 사은품으로 들고 온 것이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니냐고 그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전자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A양의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선 그런 물건이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시다가 문득 며칠 전에 설거지를 할 때 반짝이고 있는 숟가락 하나를 본 기억이 나셨다고 합니다. 다른 수저들은 꽤 오래 사용하던 것이어서 약간은 다른 듯한 둔탁한 광택이 나는데 그중 숟가락 하나가 유독 새 것이냥 반짝반짝거려서 저 수저만 참 이상하게도 반짝거리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하다는 할머니께 혹시 그 수저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께서 아주머니들께 수저를 그냥 버리면 소용이 없다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정해준 날짜의 자정이 넘기 전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아래에 한지를 깔고 새로운 밥과 나물 3가지를 해서 한지 위에 놓고는 뒤돌아서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뒤로 던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그 수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주머니들께서 절대로 함구하셔서 A양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오신 다음날부터 어머니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 수저의 출처에 대해서는 A양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시기 얼마 전에 A양의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는 날 수속을 밟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시던 어머니가 잠깐 외할머니의 짐을 봤더니 짐 안에 병원에서 지급한 슬리퍼나 수저 등의 비품들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엇하러 챙기냐면서 숟가락 같은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서 당신이 쓰시기 전에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 좀 챙기지 마시라고 하면서 짐에서 빼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물건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냥 버리지 못하시는 외할머니 성격상 숟가락을 버리지 않고 집으로 그냥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쓰던 물건들은 절대로 집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밤에 우는 아이의 소리. 숲에서 애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시해. 특히 밤에는 더욱 무시해야 해. 이게 스티비 삼촌이 나와 동생에게 그리고 동네 술집을 찾는 새로운 얼굴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다. 삼촌이 입에 달고 사는 이 이야기는 삼촌이 25살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청바지와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웅성거린 채 앉아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팔과 손목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삼촌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옷처럼 보였던 부분은 옷이 아니라 물든 털이었고 그 아래로 어깨부터 발끝까지 거대한 입이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삼촌은 이 미끼로부터 멀리 달아났고 그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삼촌의 목격담은 산불처럼 급격하게 번져 나갔다. 난 아이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삼촌의 이야기를 절대로 믿지 않았다. 그저 동네에서 인지도를 얻고 싶은 삼촌이 관심받고 싶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뿐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 동생은 삼촌의 이야기를 교리처럼 철석같이 믿었다. 삼촌의 말이 진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말리는 삼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과 함께 몇 번이고 숲을 찾았다. 갈 때마다 괴물 따위는 없었고 우리는 서로 투덕대는 소리 때문에 괴물이 도망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하루는 서로 다른 길로 들어갔다가 오후 5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숲으로 향했다. 하지만 5시가 됐지만 동생은 집에 오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거짓말을 해야 했다. 우리가 그 숲 근처에 갔다는 것조차 알면 안 되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당시에 나는 고집 센 동생의 아니보다 어른들에게 혼나는 게 더 두려웠다. 게다가 우리가 들어갔던 숲은 진짜 숲이 아니라 사람이 조성한 산림이라는 걸 알았고 큰 아파트 단지와 건물 그리고 슈퍼마켓의 사이에 있어서 그 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행여나 동생이 다치더라도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내게 질문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7살 꼬마를 상대로 신문을 하지 않았다. 동생은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다. 동생은 틈새가 갈라진 바닥에 빠져 몸이 껴버려 머리와 손의 일부만 살짝 보이는 상태였다. 틈새에 빠지면서 팔이 부러졌고 머리를 쪼아대는 까마귀를 막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날 밤 20명이 넘는 사람이 아이가 울면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동생이 팔이 부러졌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것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티비 삼촌의 이야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삼촌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생이 소리쳐도 무시했던 것이다. 8번째 이야기. 호랑이 그림.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제 동생이 유치원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동생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그 병명을 의사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병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점점 다른 부위로 옮겨가더니 급기야 수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척추에 주사를 맞아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병의 원인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실에서 동생을 간병하셨고 아버지는 아침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물을 따라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동생이 병원에서 앓고 있을 때 저는 집에 있던 어떤 것이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현관 옆에 걸려있던 커다란 호랑이 그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건 예전에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건데 호랑이가 설선위에서 부여를 하는 근사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았고 무당의 말로는 그 호랑이와 제 동생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동생은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그림을 치우지 않으면 동생이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때 저는 그 이야기가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호랑이 그림을 다시 걸어놓자고 우겼습니다만 아버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 그림을 장롱 위에 처박아 놓고 절대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기하게도 동생이 완쾌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때의 병명을 모릅니다. 정말로 호랑이와 동생이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 호랑이 그림은 아버지가 처리를 했는지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